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4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1도 모르는 마돈나고요.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리스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 탄핵도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탄핵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9차 가셨어요? 못 갔어요. 그때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많이들 가셨는데. 근데 탄핵 돼도 한 번 또 해야죠. 축하 파티 해야겠네요. 축하 파티. 예.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예, 오늘 마돈나님 처음 뵙고요. 네. 예, 날이 상당히 길어졌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날이 환하게 밝았더라고요. 해가 길어졌어요. 해가 길어졌더라고요. 역시.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오늘 느꼈어요. 오늘 느낀 거죠. 네.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러시구나. 자, 이제 우선 제가 지난 방송이 첫 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긴장도 좀 하고 또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를 한 것 같아요. 아유 즐겁게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네. 듣고 다 해줬어요. 피드백 해줬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오글거렸을 청취자분들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정진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프로님 초면인데요. 제가 그동안 방송을 들었는데 다른 코너에 비해서 좀 어려웠었어요. 저는. 근데 그 어려운 주제를 유프로님이 좀 쉽게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하시다가 제가 멍 때리고 있으면 지금 마돈나가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의 한 흐름인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행동경제학이 뭐냐?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간단한 정의를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두 분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이제 경제학은 사실 개인의 선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품을 살 건지 아니면은 이 상품을 살 건지 저 상품을 살 건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얼만큼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정부로서는 뭐 재정 지출을 얼만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들 여러 경제 주체들이 선택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경제의 현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주체들의 선택이 어우러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경제학은 그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선택이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 있어서는 선택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혹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선택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주류 경제학,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서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정확한 계산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되도록 달리 말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전제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경제학은 제가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산다. 이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좀 기분대로 오락가락하는 편이라서 어쩔 때는 뭐 안 살 물건도 막 사고 이러는데요. 자,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좀 출발점 자체가 너무 완벽한 인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한테 이익되도록 행동하려는 의지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도 일면은 타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 연구해 보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익되게 하려는 의사와는 다르게 실제적인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연구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러면은 행동경제학은 좀 심리학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까 선택에 관해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좀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뭐 딱 이거구나. 이게 왜 굳이 뭐 경제학에서 해야 되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선택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 네네. 요거는 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마돈나님은 이제 의사가 이제 네.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이제 받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길게 뭐 써 있죠. 네, 저 몇 번 써봤어요. 네, 법적으로 자기들 처벌 안 내려고 이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싫어할까? 어쨌건 근데 이제 수술 동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수술의 생존율은 70%다.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네. 이 수술의 사망률은 30%다.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물었을 때 대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히 그 생존율 70% 물어보는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 앞에서는 이제 그걸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걸 더 선호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럴 것 같죠. 예.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생존율이 70%란 말과 사망률이 30%란 말은 수학적으로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게 숫자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질문. 예, 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동의율도 똑같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답하더라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했듯이 네. 사망률이 30% 했을 때 덜 동의하고 생존율 70% 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런 문제. 네. 다시 말하자면 심리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겠죠. 네네. 요거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흐름. 요게 이제 행동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나는 왜 찬희 쌤이 그 외국인 이름 말할 때나 네. 영어 발음할 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에요. 발음 전직이 좋아요. 들어나서 전직이. 전직인데. 예, 이 사람이 행동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최초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다가도 솔직히 상당히 기분에 좌우되는 네네. 거.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을 연구할 때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런 거 말고 다른 더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예는 없나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1은 15달러짜리 계산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 계산기 판매원이 차로 20분 떨어진 데 가면은 똑같은 계산기를 10달러에 판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걸 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안티 아니야? 실험 이상의 실험이. 엑스맨 아니야? 예. 그러할 때 당신은 20분 거리의 다른 상점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가 하고요. 네. 125달러짜리 재킷을 사려고 하는데 재킷 판매원이 차로 20분 떨어진 곳에 가면은 재킷을 120달러에 판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때 당신은 20분 거리의 다른 상점에 갈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5달러씩 깎아주는 거죠. 예.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계산기를 5달러 깎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재킷을 5달러 깎아주는 거죠. 저는 뭐 계산기를 사러 갈 것 같은데요. 20분 걸어가서 네네. 20분 차를 타고 가서 네네네. 5달러 깎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계산기는 3분의 1이나 깎아주는 거잖아요. 가격 대비 깎아주는 그 할인율이 많으니까 20분 걸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예. 이것을 125달러짜리 재킷을 하지 않고 네. 2,000달러짜리 자동차 이렇게 해버리면 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실제 그 둘 다 네. 20분 정도를 가야 하는 노력을 투여하는 것은 똑같고 네. 있는 이득도 5달러씩 똑같은데. 사람들은 네네. 가는 게 다른 거죠. 예.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1번의 경우에는 네. 68%가 다른 상점으로 가더래요. 근데 2번 경우에는 29% 정도만 다른 데 가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둘 다 5달러 이익을 보는 건데 네. 선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뭐 실제로 뭐 이런 인간의 심리적 차이를 이용해서 네. 내가 볼 때 1번 상점에서는 이렇게 네네. 광고판을 딱 내걸 때 네네. 5달러 할인 이렇게 안 하고 33% 할인 뭐 이렇게 광고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대만 갔을 때 음.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살 때 뭐 30%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대만은 70%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상점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70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숫자가 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예. 70% 할인하나 보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70%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친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동경제학을 연구를 많이 한 것 아니,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제가 지금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동 경제학적 원리를 활용한 광고다라고 말해도 될 것 그러네요.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왜 그런지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실익이 같은데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실익이 같은데 왜 33% 할인 같은 광고 속에 속는 걸까요? 왜 속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속는 것은 학자분이 그 답을 주셔야죠. 근데 뭔가 하면은 네네. 속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속는 건 확실하다. 행동 경제학은 네. 이렇게 사람들이 편향을 가지더라는 거죠. 근데 바이어스. 여기에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성을 찾아내서 유형화해서 연구를 진행시키거든요. 왜 그런가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착각의 유형들이 있다. 이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그 행동 경제학은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에도 규칙성이 있다. 음.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착각한 것을 계속 착각한다. 계속 착각한다. 이거 좀 너무한데. 근데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한 번 착각한 것을 다음에는 피해가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사고의 편향이라는 게 네, 한 번 그냥 우연히 단순히 착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의 사고 자체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음. 고유한 편향이랄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편향. 예.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원래부터 고유하게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그렇게 있겠죠. 들리는데 예, 기분이 뭐 좀 안 근데, 좋은데요. 예. 네. 그게 이제 사고의 편향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그냥 감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 예. 우리는 이제 수없이 하루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네. 많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매번 판단할 때마다 골똘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골똘히 생각하면 네.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죠. 생각할 게 많은 거죠. 복잡한데 못 살기가 살아, 그래서 없어요. 많은 맞아요. 것을 사실은 알고 네. 보면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감에 맡기죠. 네. 직감에 맡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머리가 힘들어서 안 되고 사실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활에 유용한 것입니다. 네. 시간을 세이빙 해주거든요. 노력을 그 전략하게 해주거든요. 네, 네. 이 감이 가지는 편향을 연구한다. 행동 경제학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사고의 재밌다. 편향이라고보다 감의 감의 편향이 좀 편향. 낫다. 예. 재밌다. 뭐 사고는 좀 합리적으로 좀 남아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이 프로님이 그 말씀하신 감, 우리 뭐 콩글리시로 feel 그러잖아요. 네. 요거를 심리학 용어로 네. 좀 어려운데 네. heuristics라고 해요. 휴리스틱스. 아우 발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뭐 굳이 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 네. 요거를 영어로 heuristics라고 하거든요. 뭐 굳이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발견법이 되겠는데 발견. 마돈나님 왜 그 우리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알죠. 알다마다요. 네, 유레카. 제가 좀 철학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오. 아니 뭐 했다기보다 이제 제가 예, 책을 좀 예, 좋아해서 그렇구나. 많이 어쩐지. 읽는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할 때 네네. 이렇게 물이 넘쳤을 때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알아냈다, 뭐 발견했다, 뭐 우리 뭐 전문 용어로 아싸라비아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스어로 유레카의 뜻이 영어로 네. 하면 I've found it.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견했다, 알아냈다, 네네. 뭐 그런 예. 뜻인데 뭐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알아냈다는 뜻이겠죠. 거기서 이제 부력에 해당할 텐데 요때 이 유레카란 말하고 네. 휴리스틱이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그리스어 같아요? 라틴어 어원이 같아요. 그렇군요. 요 H만 빼면 발음이 비슷한 거 아시겠죠? 유레카, 유리스틱 뭐 이렇게. 별로 안 비슷한 거 영어로 써놓으면 비슷해요. 아, 예. 그래요?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을 때 네. 유레카 이렇게 했듯이 휴리스틱스란 게 그냥 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평가하면 안 되고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오히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직감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휴리스틱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때 직감이 빚어내는 편향을 유형화해서 이제 경제학에 응용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직감을 유형한다는 말이 참 흥미롭고 재밌네요. 그러면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휴리스틱의 유형이 뭐가 있나요? 네, 그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행동경제학이라는 건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개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으로 확인된 것을 이제 유형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초기값 효과라고 있습니다. 초기값.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진짜요. 디폴트 이펙트라고 해요.
디폴트. 뭐 영어도 한번 이펙트. 배우죠. 뭐 디폴트. 이거 컴퓨터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데 네. 컴퓨터 딱 켰을 때 쫙 나오잖아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그걸 디폴트 디폴트 설정. 디폴트 설정. 세팅이라 그러거든요. 아하. 뭐 예를 들면 뭐가 뜨고 화면이 이렇게 뜨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음악이 이렇게 뜨고 사운드 카드는 이렇게 뜨고 그런 설정 있죠? 그런 걸 네, 네. 디폴트 세팅이라고 해요. 이제 초기값 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선택이 가능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래 설정해 놓은 거, 초기 설정해 놓은 거, 요걸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국가의 장기 기증 서류에는 장기를 기증함을 초기값으로 설정해 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수정할 수 있어요. 거꾸로 B 국가는 초기값이 달라. 장기 기증을 안 함이 초기값이야. 네. 그래놓고 이제 원하면 수정해서 기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장기 기증률이 높을까요? 저는 A 국가가 높을 것 같아요. 벌써 행동 경제학을 이해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제 감이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예. 이 실험의 의미는 장기 기증 비율이 음. 사실은 그 나라의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초기 설정 값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하고는 상관없이 네.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은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 네네. 보통 자기한테 주어진 초기 값을 그냥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도 왜 귀차니즘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귀차니즘이지, 귀차니즘. 그러니까 네. 귀찮으니까 초기값을 그대로 네. 선택해버리는 그러니까 네. 초기값 효과 같은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자기 행동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초기값을 그냥 받아들이는 일견 보면 비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그 장기 기증 예 말고 좀 더 경제학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보험 A는 보험료는 싸지만 커버해주는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고 보험 B는 보험료는 비싼데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 커버를 해줘요.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가 지역에서는 보험 A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필요하면 할증료를 내고 보험 B로 바꿀 수 있게 하고 나 지역에서는 보험 B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만들고 필요하면 돈을 받고 A로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했더니 네. 가 지역에서는 80%가 원래 보험 A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보험 B로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나 지역에서는 네. 보험 B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75%나 별 차이가 분명히 없네요. A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 지역이나 나 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렴해야 돼요. 예, 맞아요. 수렴해야 되는데 전혀 네네. 수렴하지 않고 그냥 하나는 A를 고집하고 네. 다른 지역은 B를 고집하는데 그게 다 초기 설정값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차니즘 맞잖아요. 귀차니즘이야, 맞아. 저도 그렇거든. 예. 그렇죠. 예. 중요한데 이제 귀찮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이 비용 대비 편익을 잘 계산해서 보험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다 읽어봐. 그리고 우리 그 보험 저거 아우 안 읽죠, 안 읽어. 그 약관. 약관. 예, 아유, 그 약간 우편으로 한 권 오면은 전혀 나중에 읽지도 타보면 않아. 이거 보장이 안 되네 그래서 막 싸우게 되죠. 예. 아니 근데 그게 예. 너무 당연하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별 뜻 없이 몇 가지 결정들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중요하죠. 우리 막 보험 막 가입했는데 예. 약관 안 읽어봤는데 예. 나중에 문제 예. 생겨가지고 그것 맞아요. 때문에 보장도 못 받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부나 뭐 지자체, 뭐 단체, 뭐 조직 어떤 단위에서 정책을 설계를 할 때 이 점을 좀 유의해가지고 처음에 결정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바로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굉장히 나갔나 중요하죠. 근데. 예, 맞습니다. 아니요, 예, 뭐,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설정할 때 네.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리면 그렇죠. 그게 사회적인 규범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야,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네, 이제 두 볼까요? 번째 요건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이건 이제 기준점 효과라는 겁니다. 기준점. 이것도 영어로 읽어주세요. Anchoring effect. 예. 단내림 효과. 네. 예. 앵커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배가 정박할 때 네. 큰 쇠를 떨어뜨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다치거든요. 그게 영어로 앵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앵커링 거예요? 이펙트 그러면 단내림 효과 또는 정박 효과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실험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실험 1을 합니다. 네.
A 카페에서 6개월간 시급 9달러를 받은 종업원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네. 우리나라는 겨우 지금 이제 시급 10,000원 운동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지금 15달러 운동하고 있거든요. 아하. 야, 참 우리나라 참 시급 진짜 작습니다. 어쨌건 시급 작아요. 9달러를 받은 이제 종업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근처 공장이 폐쇄했어. 네. 그러면 실업이 막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산업이 미국에 막 늘어나서 너도 나도 이제 막 카페에서 일하려고 그러겠죠. 네, 네. 자, 다른 카페, 요 카페가 아닌 다른 옆에 카페에서 네. 시급 7달러로 종업원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노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자 사람이 차고 넘치니까. 그렇죠. 네, 그러자 9달러로 고용하고 있던 이 A 카페도 네. 그 종업원의 시급을 7달러로 내렸어요. 마돈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한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하향 평준화는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좀 네네. 결사반대. 결사반대. 네. 예, 저도 뭐 그런데요. 네. 실험의 결과도 이제 마돈나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네. 17%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자, 이 사람들 참 처지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83%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네. A 카페에서 이제 9달러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었던 건 똑같아요. 네. 근데 그 9달러로 받던 종업원이 관뒀어요. 그래서 음. 새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7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요건 어때요?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저는 안 됩니다. 일단 예, 시급 인하는 무조건 반대고 역시 마돈나. 이 악덕업주. 근데 네, 역시 마돈나. 제가- 정의의 마돈나. 아니 네, 제가 네. 만약에 이 노동자 입장이라면은 네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지만. 그렇죠. 7달러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심정이 이해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앞의 네네. 경우하고 이제 뒤의 경우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의 경우가 더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 당사자 입장에서 특히 더 그럴 것 같고. 네, 실험 예. 결과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아, 두 번째 실험은요. 네. 73%가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사람은 27%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정반대로 나오네요. 네. 그럼 이런 결과가 담고 있는 게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기준점, 즉 닻이 내려진 곳을 근거로 해서 공정성을 판단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네. 이미 9달러라는 닻이 내려져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닻을 2달러 밑으로 내리려니까 네.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네. 기준점이 주변 카페의 7달러가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주변 카페하고 똑같이 해주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기준점에 따라서 사람이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정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앵커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기준점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공정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달라지더라. 아. 이런 이제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옛날에 저 직장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네, 아픈 결과인가요? 아니, 아픈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 초봉이 되게 작았어요. 음. 근데 그 올려줄 때마다 너무 이제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것도 앵커링 이펙트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죠. 또 이 같은 조건의 다른 회사 보면은 네. 아예 초봉 자체가 높거든요. 음흠.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내 급여 오르는 것에 대한 기쁨 뭐 이런 게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갔을 때 돈 네, 네. 깎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처음에 3만 원으로 해놓고 2만 5천 원을 깎아주면 아이씨 5천 원밖에 못 깎았다 그러지만 어. 4만 원 해놓고 2만 5천 원 사면 와 1만 5천 원 깎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다 앵커링 맞아. 이펙트예요. 특히 옷가게 그런 거 옷가게. 많아요. 그렇죠. 옷가게. 그래서 일부러 높이 해놓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사실 저는 두 경우 모두 공정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공정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게 좀 기분이 좀 네, 나빠집니다. 마돈나님은 그러니까 네네. 매우 공명정대하신 분이라서 네. 공정함의 이 절대적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사회적 분노가 좀 많아가지고 그 소수파입니다. 27%.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수가 꼭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예. 근데 이런 거 기분 나쁜 거 말고요. 예. 맞아. 바람직한 사례 없나요? 바람직 사례 좀 얘기 좀 봐. 네네네. 예. 바람직한 거요. 예. 바람직한 거. 예, 예.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도 그 경제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배울 때마다 마음이 좀 허전한 게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전제하는 거였어요. 네네. 이제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뭐 달리 말하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잘 판단해서 네. 이제 결정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기적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합리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은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 이제 어떤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그 실험의 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의 설정입니다. 당신만이 1달러를
다른 한 사람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나한테 1달러가 있는데 이 예. 1달러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네. 근데 당신과 또 다른 사람과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네.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다시 만날 일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신에게 주어진 1달러를 어떻게 나눠 가지겠는가 네.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나눠 가질까 안 가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마돈나님한테 네네. 1달러를 주고 예, 예. 나눠 가져도 되고 안 나눠 가져도 된다. 이렇게 그럼 말을 나눠줄 했다는 것이냐 거죠. 마돈나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취득한 돈인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조금도 나눠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다시 볼 사람도 아니니까. 응, 근데 저는 나눠줄 것 같아요. 아. 양심이 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양심은 마돈나님도 있지만 네. 외국는 사람들한테 다 있더라는 네, 거죠. 저만 예. 있는 게 아니었군요. 다행이다, 다행. 네. 실험적으로도 딱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런데 1달러가 아니고 100달러를 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00달러. 예. 그 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이게. 그게 100만 달러라면 아, 이건 더 고민이 되죠. 고민되죠. 100만 달러. 또 6달러 떼줄 그것까지도 수도 없고. 실험적으로 맞는데요. 네.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할을 아, 하더라고요. 1달러면 그러니까 5센트, 50센트씩 나눠 50센트 나눠 가지죠. 예, 100달러 되니까 50달러씩 안 나눠 가질 것 같아. 40달러, 60달러. 30달러 뭐 이렇게. 예. 100만 달러를 누가 50만 달러 주겠어. 어디 맞아. 웃기다. 그렇죠. 네, 말도 안 돼 이거. 네네.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네. 나눠 가지더라는 아,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얘기. 예.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안 나눠 가져도 되거든요. 네네. 다시 볼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만날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나의 신상도 털리지 않았어. 몰라. 그러니까. 예. 응. 그러니까. 예. 이거 미국 TV에서 실험하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그 팔실험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돈을 100달러 주겠다 했는데 이긴 사람이 나눠주고 가더라고. 어. 네, 그렇구나. 그렇죠. 자기가 예. 매스킹 돼, 그러니까 길 가는 신원이 안 사람끼리 되니까. 아. 이게 팔실험을 해서 이긴 네네. 사람한테 100달러 주니까 네네. 나누어 주더라는 거죠. 착하다. 착하다. 또 체면상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TV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체면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다른 실험을 해보면 돼요. 체면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네네. 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인데요. 음. 아까 했던 설정과는 조금 다르게 아까 설정이 주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주는 제안을 하는 거죠. 네네, 아까처럼. 이때 두 번째 사람이면 첫 번째 사람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네네.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거절해 버리면 둘 다 못 받아. 아 그게 아까하고 좀 다르네요. 그게 아까하고 다른 거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사람이 99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는 1을 줬다. 네네. 두 번째 사람이 수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사람이 수락하면 좋은데 네. 거부하면 둘 다 빵이다 이 얘기죠. 둘 다 빵이다. 그렇죠. 아. 예. 그때 99대 1로 나누자고 했다. 예. 아. 그러니까 50대 50도 아니고 99대 1이면은 음. 두 번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좀 수용을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마누나님이 또 이게 또 인성 있네. 아니 제가 네. 사실 며칠 전에 네. 저희 친척 한 분이 네. 중중 땅을 팔았어요. 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형제자매가 나중에 알은 거야. 그 사실을. 이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하네. 막 서로 이제 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음. 소문에 듣자 하니 100만 원씩 음. 이제 봉투를 준비하고 있다더라. 음. 그러니까 이 친척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럼 그 100만 원을 받지 말기로 하자. 아. 주의하는 받지 말자. 야, 이렇게 최후 동맹을 통첩이네. 했다. 그죠? 예. 갑자기 네네. 그 딱 생각이 그거네. 나는 그러니까 예. 못 먹으면 거기서 100만 달러가 껌값으로 떼오려고 이거. 그러니까 예.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내가 예. 이렇게는 못 하겠다. 예. 막 이런 거죠. 예. 맞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네. 첫 번째 사람도 가지지도 못해요. 99도 못 받죠. 99도 못 받게 하는 네. 거죠. 네. 주류 경제학의 틀에서 본다면 두 번째 사람은 1을 주든 2를 주든 주는 대로 받는 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선택을 빵보단 해야 돼요. 크니까. 예. 빵보다는 더 크니까. 예. 네, 네. 그런데 이걸 거부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사람도 아무것도 못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실험을 계속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30% 이하로 제안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대체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게 하자. 이게 거절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30%.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40%에서 50%를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네. 그 정도 나누어 주면은 받아들여서 네. 서로가 다 가지고 가더라라는 거죠. 40%를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40%를 줘야 된다. 되게 아름다운데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사람들이 네.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음. 단순하게 이기심만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0.5를 나눠주더라도 음.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공짜 돈 정도. 생기는 와. 거니까. 그 참 일리가 있네요. 네, 저는 좀 이 실험을 말이죠.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네. 제한자 이렇게 나누자고 한 사람하고 네. 이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던 그 두 사람의 입장을 따로따로 한번 바라보는 그렇게 좀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 네. 자, 먼저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봅시다. 네. 이건 확실히 이제 유프로님이 말했지만 합리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공정한 분배다라고 생각할 만한 제안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음. 불공정한 분배보다는 음. 함께 죽는 공정함. 어. 요걸 취하는 거잖아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전문용어로 곤조가 있다. 건져 예, 같이 죽자 이거죠. 예. 어, 근데 요거를 말이죠. 제한자의 행동으로 보면 딱 공정성의 잣대로만은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기적 시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0대 10으로 제한했다가 수용자가 거부하면 자기가 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90 먹으려다가 빵 되면 더 손해니까. 이기적 관점에서 볼 때 뭐 60 또는 50을 제한해서 60이나 50이라도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기적 툴로서 요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제한자는. 아까 그렇죠. 유프로님 설명할 땐 좀 세상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찬이쌤이 설명한 거 들으니까 네. 또 다시 또 네.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고도로 계산된 행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언급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누구였죠 이름이? 데니얼 카너만. 데니얼 카너만. 네, 이거 데니얼 카너만. 예, 네,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예, 네. 심리학자예요. 네, 이스라엘 아, 군부에 그렇구나. 있으면서 막 예, 연구 많이 했대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아 심리학자시구나. 심리학을 이제 네. 경제학으로 끌어들인 거죠. 이 사람이 이거를 최후 통첩 게임을 그래서 독재자 게임이라는 거로 발전시켰어요. 아 독재자 네, 게임이요? 딕테이터 게임인데 네. 최후 통첩 게임은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이고 네. 요거는 이제 딕테이터 게임으로 발전시켰어요. 조금 실험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음, 독재자 게임에서는 네.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할 때 음. 90대 10으로 제안하건 99대 1로 제안하건 50대 50으로 제안하건 두 번째 사람이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 거절할 수 없어요. 음. 그러면은 네. 독재자가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독재자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 궁금하시죠? 네네 궁금하네요. 아까 최후 독재 게임은 저 사람이 이제 거절할 수 있으니까 거절하면 빵 되니까 예. 보통 40에서 50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독재자 게임을 했는데 저쪽이 거절할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대로 되는 받는 거야. 네. 네,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28.3%를 두 번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오.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죠. 되게 신기하네요. 이건 정말 안 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네. 안 주는 만큼 자기한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합리적 이익적 판단에서 볼 때 제한자가 28.3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주더라는 거죠. 신기하다. 따라서 음. 독자자 게임을 통해서 제한자도 어느 정도 공정성의 잣대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따라서 추론해 보면 네. 최후 통첩 게임에서도 제한자가 어느 정도는 공정성의 잣대로 행동할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실험을 접하면서 음흠.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아, 측은지심. 이게 맹자가 인간의 맹자인가요? 본성을 이야기할 때 네네. 사단 칠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단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 있거든요. 네네. 제일 근본적인 거. 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네. 네, 예. 인간 본성에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예. 네네. 아, 저 우리 이 방송 너무 좋다. 막 공장 경제학 얘기하다가. 뿌듯하다. 아, 진짜 좋네요. 공자가 아니고 맹자랍니다. 맹자. 아, 네, 죄송합니다. 아까 철학한다고 막 자랑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전혀 주지 않아도 네.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인간이 경제적 이익 외에 다른 선택 요인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프로님? 무궁무진한데요. 뭐지? 네, 뭐책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 있죠. 네. 그 잔이 쌤이 던졌던 이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 얘기요. 예. 수술 동의서 수술 받는 거. 동의서 네.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생존 가능성을 이야기하니까 더 많이 동의를 하더라. 네. 이제 이런 현상을 프레임 효과라고 그럽니다. 아 여기서 또 프레임이란 말을 쓰네요. 예, 프레임. 프레임 한국말로 하면 틀이죠, 그죠? 효과. 어떤 네. 틀지어진 사고를 하더라. 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프레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이렇게 끼면은 네. 그 어떤 색안경을 꼈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색깔이.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도 어떤 틀을 통해서 실제를 인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고 네. 달라진 틀의 영향을 받아서 대답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 프레임을 쓰느냐, 네. 부정적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돈나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아니 필요하신가요? 한다면 네.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합니다. 먹는 걸 하도 그렇습니까? 좋아해서.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5% 지방 포함이라고 표시된 요구르트가 있고요. 네. 95% 무지방이라고 표시된 요구르트가 있어요. 네.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당연히 95% 무지방 선택하겠죠. 뭔가 무지방, 95 왠지, 그렇죠? 왠지 무지방일 것 같. 다 무지방일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물론 뭐 5% 지방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뭐. 예. 뭐 어쨌건 근데 95% 무지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무지방이란 말이 딱 눈에 들어올 거고. 그렇죠. 아 맞아. 예, 프레임이죠, 그게. 예. 그리고 수치가 또 95. 이게 좀 더 어떤 강한 확신을 심어주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태를 바라보는 틀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틀이 바뀌는 거죠. 틀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품 광고를 하거나 정책 홍보할 때 특히 또 선거운동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대만 네네, 이야기를 대만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궁금함이 생기네요. 우리는 30% 할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70%에 살 수 있다. 네, 그걸 표시해 놓더라고요. 어떻게 호소리겠습니까? 우리가 좀 배워와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그게 민족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프레임 자체가 네. 민족별로 아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다를 수 있을 것 그것을 같아요. 고려하는 것도 행동 경제학일 수 있죠. 전 처음 봤어요. 여행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보긴 봤는데 보셨어요? 봤는데, 아. 처음 접하는 건 아닙니다.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그 우리가 얘기를 좀 더 전개해 보면 말이죠. 네. 좀 아주 유명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2008년도에 네. 행동경제학자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처드 탈러 하고 캐스 선스타인 이 공저한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넛지, NUDGE. NUDG. 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이 프레임 효과는 넛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번역됐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서점마다 베스트셀러로 네네.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었던 것 네네, 같은데. 노란색으로 돼갖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규제나 명령을 하거나 또 물질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타인의 행동을 운yon 운yon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그렇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용 변기에 파리를 하나 그려 넣었더니 화장실 청소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우리나라도 것 요새 이제 같고. 많이 하죠. 예. 네.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만 사람이 몰리고 계단이 텅텅 비어 있는데 계단을 이용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아무 거죠. 소용이 없죠. 예. 예. 사실 뭐 저도 웬만하면 지구로 살리자 그래도 타니까 소용이 그거 없다. 맞아요. 그런데 계단에다가 피아노를 그려놓고 계단에 발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더니 네. 자연스럽게 계단 사용자가 크게 늘었더라. 뭐 음. 이런 거. 우리도 시청역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 있어요. 예, 다 그게 이제 예.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네. 뭐 제대로 이제 돈은 좀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겠다. 근데 파리 그려놓는 거는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절약의 목적이 아니라 네. 이제 이 정치 계단을 현상이 이용하는 생기니까 거. 네, 아. 네. 예, 너무 에스컬레이터 막아내서 있고 계단을 안 이용하니까 근데 되게 이 재밌어요. 순환을 위해서 한 것이 네, 네, 될 수 네. 있겠죠. 네, 예, 네. 정치도 어차피 사회적 비용이니까. 그렇죠. 이 넛지의 원래 뜻이 오늘 영어가 진짜 많이 나오네. 아, 진짜 저도 제가 해볼게요. 팔꿈치로 이렇게 네네. 쿡쿡 네네. 찌른다는 거예요. 네네. 세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쿡쿡쿡 네. 예, 네. 하라고 이렇게 찌른다는 건데 말하자면 팔을 잡아당기는 풀이죠. 네네. 요것도 아니고 등을 떠미는 푸시. 음. 풀하거나 푸시하는 한마디로 이게 뭐야? 강요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강요를 안 해도 음. 쿡쿡 찔러갖고 타인의 선택에 부드럽게 개입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피아노 요게 계단처럼. 예,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설적. 예를 들면 너 계단으로 안 가면 벌금 5만 원이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네. 은연중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슬쩍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프레임 효과를
넛지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캠페인을 해요. 네. 캠페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에너지 절약을 하면 연간 350억 원을 절약할 것이다라고 이제 캠페인하는 거고, 네, 네. 에너지 절약을 안 하면 350억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실제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이제 홍보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어떤 거에 에너지 절약을 더하게 될 더하게 것이냐, 될 그렇죠. 것이냐, 네. 뭐 호소력이 더 있을 것인가, 뭐 네네.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네네. 글쎄 아무래도 사람들은 뭔가를 좀 잃는 것에 대해 좀 민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 손해나 손실에 대한 이제 불안이 막 작동하잖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마돈나님이 네.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실험 결과들을 네. 예측을 하시네요. 철학을 좀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과거가 나와 과거가. 아니요, 제가 감이 좋아요. 네. 요거를 말이죠. 네. 심리학에서 네. loss aversion. 오늘 제일 어려운 단어 나왔다. loss aversion. 이게 옛날 수능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손실 회피예요. 손실 회피. 손실을 당하는 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 번 나오는데 이분 데니얼 카너먼 네. 외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2배 또는 2.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어떤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고 싶으면 네. 손실 회피를 연상하게 하는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거를 쫙 제시하면 더 효과적인 넛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손실의 피를 연상하게 하는 프레임을 짠다. 이걸 또 제시해서 더 효과적인 넛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배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쁜데. 그렇죠.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평소에 그냥 들었으면 도대체 황당한 얘기죠. 손실 회피를 연상하는 프레임을 짜서 그러니까요. 효과적인 넛지를 얻어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평소에 그냥 들었으면 도대체 저게 뭔 소리요 이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실제 얘랑 함께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팍팍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넛지 효과는 아무래도 행동경제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넛지 효과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넛지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행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하고는 좀 다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선택의 대안이 많으면은 더 좋을 것 같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좀 안 그렇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어떤 슈퍼마켓에서 한 곳에는 6종류의 잼을 진열해 두고 다른 곳에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많다. 그랬는데 242명 중에서 40%가 6종류의 잼이 진열된 곳을 방문해서 30%가 구매를 했어요. 조금 덜 갔는데도 구매한 사람은 많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다른 60%는 네. 24가지가 진열되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네. 그 중에서 구매한 사람은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간 사람은 더 많은데 네, 산 사람은 그렇죠. 훨씬 적네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구경만 와. 하고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 많은 선택이 주어지면 고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은 네. 너무 많은 대안이 제시되면 오히려 결정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마트에 가면 딱 네. 구워갖고 팔지 않습니까? 딱 그거 먹으라고. 예. 맞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넛지를 만들려면 선택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선택지를 잘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겠고요. 네. 너무 선택지가 복잡하면 오히려 선택자의 행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자에 이르기까지 네. 뭐 매우 교훈적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점이나 술집에 갔을 때 이제 음식이나 안주가 많으면 뭘 고를지 막 그렇죠. 헷갈려 할 때가 되게 메뉴판이 막 많잖아요. 6장 10장 되면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안주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집을 신뢰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게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음식 없이 그냥 어느 것이나 다 적당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들려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제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을 때 이제 아무거나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도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다 아무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아무거나 잘 먹어. 그러니까 네. 좀 예,
저도 어디 가면 네. 친구들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네.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6%는 이제 좀 귀찮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냐면 좀 아니 시키고 나서 대화하면 되지 뭐 대화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 심야 식당 네. 영화도 나왔었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심야 식당에는 메뉴판이 없잖아요. 예, 아예 결정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거죠. 손님이 먹고 싶은 걸 말하면 오늘 마스터 뭐 이거 안 돼, 콩나물밥 안 돼 이렇게 네. 하면 뭐 콩나물이 있으면 만들어 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당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마스터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그래서 야 오늘 뭐 하루 묵은 카레 라이스 있는데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하루 묵은 카레 라이스가 최고야 이러면서 오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어. 그래서 손님에게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런 식당에서 이제 해방 감각, 음. 예,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고 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번잡한 선택에 가져오는 역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레스토랑은 잘 모르겠는데 외국 레스토랑 가면은 오늘의 메뉴가 네. 주방장이 투데이스 원하는 스페셜티. 네. 예. 오늘의 메뉴에 있거든. 그게 네. 결정 장애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뭘 거기에- 시켜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메뉴 주세요. 거기에 또 그렇게 하는 행동 거죠. 경제학이 있네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 식당에도 많아요. 중국집도 오늘의 음식, 오늘은 울면, 그런 게 수요일날은 와- 짬뽕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게 해놔요. 원가에 비해서 수익이 많은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매일 바뀐다고 매일 오늘의 음식이 요일마다 다른 거죠. 그죠? 월화수목금. 예. 계란 하면 1,000원 깎아주는 거. 예, 아 예, 그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이 아주 현실적인 경제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6개월 후에 줄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6개월 후의 특정 날짜에 갚겠다고 하는 게 훨씬 돈을 빌리기가 쉽답니다. 아, 오늘 진짜 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받는 그 기분이네요 지금. 돈 빌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 같아요. 이게 근데 아무래도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라고 하면은 신빙성이 별로 안 가죠. 6개월에 그렇죠. 도대체 언제 준다는 거냐. 근데 6개월 후 뭐 6월 31일에 주겠다. 이러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예, 신뢰도 있어 그렇죠.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할 때 이제 후원금 받잖아요. 후원회원들한테 이렇게 약정서 받을 때 그냥 우리 단체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주신 이 1만 원은 어느 사업에 쓰일 거다. 뭐 당신이 주신 1만 원은 활동가의 급여로 쓰일 거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면은 약정서를 더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프리카에 애들 도울 때도 걔 얼굴을 이렇게 부각시키잖아요. 네네. 전데 그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최근에 어떤 이상한 단체 하나가 다른 네네. 단체들은 다 좋은데 이상한 단체 네네. 하나가 네. 그 애 얼굴을 이름을 바꿔 계속 써먹었죠. 한 번은 뭐 소리라고 했다가 네네. 한 번은 클레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똑같아. 어. 이름이 달라지는 사람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누가 돈 꿔달라 그럴 때 네네. 날짜를 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송 나가는 동시에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활용할 수는 있는데 어떤 존엄을 훼손한다든지 하면 네네. 오히려 역효과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맞아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희 쌤이 얘기해 주신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분노스럽네요. 네, 나쁜 거지. 진짜 네네. 나쁜 거죠. 일단 호소력을 갖게 하고 신뢰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확정적인 날짜를 주는 게 더 나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익을 얻는 시점이 연기될 때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한데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이 되는데 특정 날짜를 딱 지정해 주면 그냥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더 집중하게 된대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6개월 뒤라고 하면은 6개월에 집중하게 되는데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그날 받을 돈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날짜가 그렇죠.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날짜를 정해서 돈을 꾸는 게 가장 훌륭한 너츠가 된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너츠로 많이 배우네. 그러니까요. 재밌다. 예.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냉정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기분에 좌우된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점을 잘 활용해야 사람과 조직 또 세상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도 요약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또 공정하게 잘 이용해야 되는 또 이런 교훈도 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행동 경제학이 주는 메시지가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얘기한 행동 경제학 메시지는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마돈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 행동 경제학의 어떤 유용함을 보여주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처세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광고를 한다든지 이왕 정책을 선전할 거면 정책을 잘 선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인데 정치 활동에도 두루 많이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연구자로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경제를 연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경제 이론을 전개할 때는 혹은 그 경제 이론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냉정할 정도로 계산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행동 경제학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정성이라든지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회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경제를 연구할 때는 경제 자체에만 한정지어서 연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병행해야 경제 현상 자체도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다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근본주의와 관련지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냉정할 정도로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경제 활동은 시장에 맡겨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계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면은 시장은 잘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만으로는 경제를 규율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행동 경제학이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의 주장을 개인의 선택이나 처세술, 뭐 조직 기술 등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지 말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경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으로 생각이 예. 되네요. 그러면 찬희 쌤은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행동 경제가 이제 기존 경제의 허점, 모순점을 잘 간파하고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기존의 경제학 우리가 흔히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즉 음. 보완 이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합리성이 네. 작동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꾸고 있을 뿐이 아닌가.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의 현재 위치고요. 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 교과서 경제학은 네. 굳건하기만 하다. 아무리 금융위기가 왔더라도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합리성과 감정이란 거를 과연 과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하고 싶고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주요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넛즈였는데 네. 이 넛즈로 표현되는 이제 행동 경제학적 작동 기제에서도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빅브라더, 이게 어떤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큰 힘, 네. 이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좀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 시장의 실패, 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주류 경제학에서도 인정한다고 우리가 얘기했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획 경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20세기에. 네. 네. 네, 다 파산했죠.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인간이 네. 시장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다. 음. 이게 이제 역사가 참담한 결과로 사실 표현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 경제는 비합리적 인간의 지령 경제, 음. 명령 경제 아. 이거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제 다 판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라고 한답시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거대로 달성액을 맞추는 그런 네. 식의 아주 천박한 경제로 전락했었다는 얘기죠. 구소련이 그랬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넛지라는 것은 계획 경제하고는 확실히 달라 보이거든요. 예, 설정값을 만든 다음에 네. 여기 배후에서 작동하게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금 제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지령 경제라면 이 연금 해. 특정 연금을 강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해요. 미리 설정값을 하나 만들어놔서 연금 계획을 하나 정해놓는 거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탈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초기 값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떤 연금 계획으로 설정을 딱 해두는 거죠. 요게 넛지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넛지스럽게 요 연금 계획이 시장 속에서 쫙 작동하게 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확실히 계획 경제하고는 달라 보이죠? 네네. 근데 문제는 남아 있다 이거예요. 음, 그 초기 설정값을 누가 결정하냐 이거야. 그 초기 그러니까. 결정값을 정하는 주체는 과연 합리적인가? 네네. 과연 공정한가? 네. 그 공정함을 무엇이 담보하는가? 설정값의 건전함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과연 계획 경제에서의 명령자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이 답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던 건데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딱 그 생각했어요. 경제는 경제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정치적 민주주의가 초기 설정값에 대해서 네네.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확대.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예. 예. 예, 이게 그렇게 굉장히 설정된 이게 설정값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되면 네네. 그 다음부터는 사람 심리의 법칙에 따라서 네네.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그 생각했어. 이게 결국 또 정치의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었어요.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행동경제학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실질적인 도덕적 설정값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행동경제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재미있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장에 대한 개입, 또 시장에 대한 규제의 문제 등과 관련된 행동 경제학적 함의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것이 숙제다. 이렇게 두 분이 합의를 보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을 주제로 살펴본 이렇다 48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내가 이 넛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자,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